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왔었던 곳에서 흑인 죄수가 마지막 죽는 날 이제 소원이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밥보다 재즈의 저자이자 월간 재즈 피플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프로그램은 저자가 있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매달 문화가 있는 주간을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경의선 책거리 와우교라는 곳인데요. 와우교는 가을과 재즈처럼 다채롭게 변해왔던 곳입니다. 과거에는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가 달리는 경의선 철길이었고요. 지금은 철길을 책으로 재구성한 경의선 책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우교 아래 역사를 재현해 만든 이곳 책거리역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나다니시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책을 갖고 나와서 잠시 책을 읽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경의선 책거리의 와우교 밑에서 재즈 한 곡 가을을 맞아서 들으시는 건 어떨까요? 연주곡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저자가 있는 날, 이런 와이교에서 다채롭게 변화하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재즈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방금 연주해 주신 분은 아코디언 연주자 제이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 씨. 안녕하세요. 네, 방금 연주하신 곡 제목이 어떤 곡이죠? 바디 앤 소울. 바디 앤 소울이죠. 예, 바디 앤 소울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바디 앤 소울은 거의 9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전통 재즈 스탠다드 곡입니다. 1930년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재즈 곡을 재즈 스탠더드, 특히 이제 이 바디 앤 소울 같은 곡을 토치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사랑의 시련 아니면 이제 짝사랑에 담긴 여성들이 주로 불렀던 애잔한 곡인데요. 이런 곡들을 재즈 연주자들이 자주 연주하고 특히 보컬리스트들이 즐겨 불렀던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빌리 헐리데이를 많이 아실 텐데요. 빌리 헐리데이 노래로 많이 유명해진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 이 9월 가을 와우교 밑에서 아코디언 연주 한 대로 들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는 혼자서도 이렇게 연주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와우교 밑에서 연주하신 느낌이 어떠신 건가요?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자연 속에서 좋은 문화 환경 속에서 연주를 하니까 네. 지하에 있는 공연장에서 할 때보다 예. 훨씬 활기도 느껴지고 네. 좋습니다. 네. 보통 재즈 클럽이 이제 어두운 곳에서 네. 지하에서 연주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야외에서 와우교 밑에서 하니까 더 생동감이 있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재즈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이렇게 와우교 밑에서 저자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자가 있는 날은 이제 제가 지난 봄에 출간했던 책인데요. 밥보다 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밥보다 재즈라는 제목처럼 밥보다 재즈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썼는데요. 뭐 밥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 밥을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밥을 하루에 3끼, 2끼씩 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재즈를 듣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책 내용은 이제 재즈에서 주로 연주되는 스탠다드 곡, 재즈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을 소개하는데요. 총 24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곡에 실린 스토리, 그리고 그 곡을 작사, 작곡했던 창작자들 소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었던 바디 앤 소울은 1930년에 만들어진 곡이 되겠습니다. 그 재즈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재즈를 어떤 곡부터 듣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재즈 아티스트도 중요하고 재즈 역사도 중요하지만 재즈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 스탠다드 곡을 자주 들으십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30년대 전후에서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그다음 영화에서 사용됐던 곡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꼭 재즈 곡을 위해서 만든 곡은 아니고요. 극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을 30년대 이후 40, 50, 60년대 재즈 연주자들이 연주를 즐겨 하면서 재즈 곡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곡도 한번 그런 스탠다드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있는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이 씨에게 부탁을 드렸고요. 어떤 곡을 연주할까 서로 상의를 했는데요. 두 번째 곡으로는 명 스탠다드죠. 스탠다드를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빠지지 않고 연주되고 불려지는 곡입니다. 제이 씨도 흔쾌히 이 곡을 연주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곡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예, 곡에 대한 얘기 뭐 잠깐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칙투칙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제목은 뺨과 뺨을 네네. 대는 그런 인사에서 나온 제목인데 사실 이 인사법은 프랑스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주라고 하죠. 비주라고 네네. 하는 이렇게 뺨을 대는 인사인데 사실 얼굴을 대지는 않아요. 그럼 얼굴 약간 띄우고 입을 실제로 입으로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건 아니고 소리만 내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낼수록 반가움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하지 않는 인사법이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칙투칙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볼을 서로 맞댄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프랑스의 인사법이기도 하고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이제 춤을 출 때 이게 그 큰 볼륨 댄스장에서 춤을 출 때 남녀가 이렇게 안고 출 때 볼을 맞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935년에 만들어진 곡이고요. 명 스탠다드 곡을 많이 만든 어빙 벌린이라는 작곡가가 직접 만든 곡입니다. 1935년이니까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곡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칙투칙을 또 제이 씨의 아코디언 연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칙투칙 제이씨의 아코디언 연주로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 나오는 선율들은 귀에 익숙하신 음악 팬들도 계실 텐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935년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명 재즈 스탠다드 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만든 어빙 벌린은 그 미국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할 때 언제나 거론되는 작곡가가 이 어빙 벌린이 되겠습니다. 뭐 음악적인 이론적인 재능도 별로 없었지만 타고난 선율들을 생각해내서 많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칙투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캐롤곡인데요. 재즈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가도 이 어빙 벌린이 만들었고요. 어빙 벌린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국가만큼 많이 부르는 God Bless America도 이 어빙 벌린이 만들어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이죠. 그래서 이 서민적인 선율, 가사, 노랫말을 잘 만드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 어빙 벌린이 유명한 게 굉장히 장수를 했습니다. 일단 1800년대에 태어난 작가인데요. 10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태어나서 수많은 곡을 100년 넘게 만들다가요. 1989년에 100살 잔치를 하고 2년 후에 1989년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이제 제이씨의 아코디언 연주로 들었는데 아마 그 영화에서도 이 곡을 만나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밥보다 재즈 안에서도 잠깐 거론을 했는데요. 톰 행크스가 나왔던 그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그 교도소에 이제 그 교도관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마이클 클락 덩컨이라는 아주 몸집이 큰 흑인 배우가 있었죠.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왔었던 곳에서 그 흑인 죄수가 마지막 죽는 날 이제 소원이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영화를 못 봤다고 하는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 칙투칙 처음 슬렸던 탑팻이란 영화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를 시대적인 고증으로 잘 넣어서 마이클 덩컨이 그 교도소에서 죽기 전날 봤던 영화가 이제 탑팻이라는 어빙 벌린이 만든 작사 작곡을 했었던 영화죠. 그래서 거기에 그 남녀 배우가 춤을 추면서 볼을 맞대면서 추는 춤 장면에 이 칙투칙이 멋있게 스탠다드 스윙 버전으로 연주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곡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작곡가, 작사가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재즈를 들으면은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즈를 들을 때 막 자유로운 즉흥 연주, 이 연주는 얼마나 또 어렵게 연주되고 얼마나 빨리 연주되나 뭐 그런 것도 재미있지만 어쨌든 곡이 선율을 갖고 있는 거죠. 멜로디가 갖고 있고 어떤 작사가, 작곡가가 그 시대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곡이 이 재즈 연주자들이 반복돼서 연주하는 곡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곡과 이런 창작자들의 얘기를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 재즈 곡이 수없이 많이 다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재즈의 매력이죠. 방금 제이 씨가 이 곡을 혼자 연주했지만 계획은 또 없으시겠지만 이 10월에 다음 달 10월에 어떤 재즈 클럽에 가서 칙투칙을 다시 연주할 때 베이스, 드러머, 보컬리스트와 다시 연주하면은 완전히 다른 곡으로 또 재탄생이 됩니다. 뭐 당장 1시간 후에 연주하더라도 또 다른 곡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재즈의 매력인데요.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변하는 재즈의 매력도 알고 그리고 곡에 대한 내용을 알고 들으면은 재즈와 훨씬 가까워지실 수 있고요. 거기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책이 제가 쓴 밥보다 재즈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콘서트도 중요한 시간이어서요. 이제 세 번째 곡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24곡을 밥보다 재즈에서 했는데요. 계절별로 좀 나눴습니다. 이제 3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9월에도 이렇게 곡이 있습니다. 각 월에 2곡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개월이니까 이제 두 곡씩 해서 24곡이고요. 그리고 그 24곡의 각각의 곡을 주간별로, 일주일별로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7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그 재즈 스탠다드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곡, 영화 주제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탠다드는 다 뮤지컬, 그 다음에 영화에 사용됐습니다. 그 미국 대중음악이 뮤지컬이 성공을 하면요, 한 1, 2년 후에 거의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영화로 먼저 제작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당시 이제 엔터테이너 산업의 가장 핵심이었던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근데 뮤지컬은 이제 실제 라이브여잖아요. 그 뭐 필름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뮤지컬이 히트를 하고 뭐 500회, 1000회, 뭐 히트되는 작품은 뭐 2000 몇백 회 연속 상영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영화사가 판권을 사서 영화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뮤지컬로 시작을 안 하고 바로 영화로 등장했던 또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만 얘기 드리면 아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939년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에 사용됐던 곡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이 씨에게 아코디언 연주로 청해 들을 곡은 재즈 스탠다드의 명곡 오버 더 레인보우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제이 씨의 아코디언 연주로 잘 들었습니다. 9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연주인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 무지개는 주로 여름에 뜨죠. 소나기가 한바탕 내리고 나면은 이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오버 더 레인보우는 곡 연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39년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 다들 보셨죠?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곡의 느낌상 많은 분들이 이 곡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긴 한데요. 곡 영화가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주디 갈랜드가 역할한 게 도로시라는 소녀죠. 도로시가 이제 집에서 이모한테 야단 맞고 약간 풀이 죽어서 마당에 나가는데 마당이 굉장히 넓죠. 그 지역적인 배경은 미국 중부의 아주 대평원으로 대표되는 캔사스 지역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큰 농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도로시가 야단 맞아서 이제 마차 같은데 그 잡풀 같은 게 있는 곳에서 강아지가 있죠. 토토. 아마 그 강아지 이름이 토토인데요. 이렇게 토토를 안고 하면서 이제 부르는 장면에서 이제 그 음악을 노래를 하게 됩니다. 뭔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하는데요. 이제 이 노래를 하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 모험이죠. 오버 더 레인보우는 작곡이 해럴드 알렌이라는 작곡가이고요. 그 다음에 작사는 이 파버그라는 작사가입니다. 명곡을 굉장히 많이 만든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해럴드 알렌은 이 곡을 느리게 만들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즈의 마법사는 모험, 어드벤처가 있는, 그렇죠. 어디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고 싸우기도 하고 역경을 딛는 그런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 영화 제작사, 이 영화는 이제 MGM사라는 영화사에서 만들었습니다. MGM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화 크랭크인 할 때 이게 동그란 원에서 사자가 나오는 그런 크랭크인을 보셨죠? 그 영화사입니다. MGM사인데요. 그 영화사 수뇌부들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모여서 오버 더 레인보우를 듣는데요. 곡이 굉장히 느리죠. 이게 왈츠풍의 곡이고, 그래서 영화의 이미지와 안 맞는다 해가지고 곡을 바꾸자고 했다고 합니다. 곡을 다른 곡으로 하자고. 그런데 작곡가와 이제 제작자 맷이 이 곡이 좋다. 한번 영화에 넣어보자. 그런데 이제 영화에 사용되고 나서는 큰 히트를 기록해서 지금까지 사랑받고요. 어느 정도로 이 곡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요. 미국에서 20세기 끝나고 21세기를 들어갈 때, 그렇죠. 이제 2000년대를 맞이할 때 영화사, 그 다음에 팝음악 연구소, 수많은 단체에서 20세기 최고의 명곡을 선정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연구소에서도 있었고요. 여러 곳에 있었는데, 모든 그런 차트에서 부동의 1위를 한 곡이 이 오버 더 레인보우입니다. 그러니까 팝, 영화음악 다 합쳐서, 영화음악에서는 부동의 1위 곡이 오버 더 레인보우고요. 팝을 합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 이 곡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인상적인, 우리가 이제 워낙 익숙해서 그것을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맨 앞에 선율이 낮은 도에서 높은 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에 전주도 없고 somewhere 하면서 바로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저같이 이제 음치인 사람은 음정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그게 너무나 익숙하게 약간 모험이라는 거에서도 다른 나라로 가는 이미지를 그렇게 계명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해럴드 알렌의 작곡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율을 알고 오버 더 레인보우를 다른 연주자들이 다채롭게 연주를 했습니다. 색스폰 연주자도 연주하고 기타리스트도 연주하고요. 보컬리스트들은 당연히 여러 버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재즈가 다양한 스타일로 연주될 때 이 오버 더 레인보우를 한 곡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재즈의 역사, 재즈의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곡을 이제 한 3곡 정도를 들었습니다. 제이 씨, 옆에 있는 제이 씨도 음반을 내시고 작곡을 하시잖아요. 이런 길가에 아니면 이런 와우교 밑에서도 창작의 아이템을 이렇게 얻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어디서 창작의 그런 감흥을 얻게 되시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을 때 네.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 생겨나는 많은 감정들과 그때 경험들을 토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네. 그 이미지에 맞게끔 곡을 써 나가는,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곡을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코디언을 이렇게 메고 계시잖아요. 네네. 작곡하실 때 네. 아코디언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피아노로? 피아노로 작곡을 피아노로. 해요. 예. 사실 아코디언이 재즈를 연주하기에 그렇게 유용한 악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코디언만으로 작곡을 할 경우에는 제 상상력에 제한을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피아노로 작곡을 하고 피아노 연주자와 같이 주로 공연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곡을 칙투칙투 들어보셨고요. 오버 더 레인보도 들어보셨는데 아코디언은 이렇게 그 옆에 바람을 넣는 네. 바람통 뭐라고 그러죠? 그 옆에 부분을? 네, 바람통이라고 바람통. 말씀대로. 네. 바람통이 네. 있고 이제 건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다양한 소리도 있잖아요. 네, 보통 네. 이제 몇 가지 소리를 조금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김에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로 또 친숙해지시는 거니까요. 한번 네. 소리를 좀 내주시면 네, 어떨까요? 아코디언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른쪽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주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왼쪽으로 반주를 왼손으로 하는 악기고요. 뭐 노래하시는 분하고 같이 할 때는 양손으로 반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누른다고 그냥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왼쪽을 바람통을 움직여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왼손을 멈추면 얘를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 단점은 많은 버튼을 누를수록 소리가 또렷하지 않고 이렇게 네네. 퍼지는 네. 악센트를 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바람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은 두 손 안에 오케스트라, 네, 혼자서 여러 화음을 넣으면서 멜로디도 치고 반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제 마음에는 쏙 드는 그런 악기입니다. 예, 약간 경제적인 악기죠. 반주와 네, 솔로가 맞아요. 가능하니까요. 악기 중에서는 이제 피아노가 그런 역할을 하고 기타도 이제 그렇게 네. 연주를 하게 되죠. 근데 재즈에서 연주되는 뭐 관악기, 뭐 색소폰이나 트럼펫 같은 건 이제 단선율 악기니까 반주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코디언은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그리고 약간 뭔가 사랑스러운 악기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가슴을 이렇게 안고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피아노를 우리가 안고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도 있는 아코디언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되게 잘 어울리는 악기이고 듣는 사람도 되게 이제 포근하게 느껴지는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선 책거리 와우교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9월에 저자가 있는 날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가 책을 내고 갖는 이 저자가 있는 날이어서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물론 이제 그냥 제가 만들고 있는 잡지 재즈 피플의 애독자이시기도 할 텐데요. 인터넷으로 질문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인잔에 와인은 안 넣어주시고 이 질문지를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개 골라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말고 밥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재즈보다 밥보다 중요한 게 밥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간혹 이제 밥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음악과 이제 음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라이브가 있는 공간에 가서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매니아들이 이제 앨범, 음반이죠. 제가 이제 이 음반도 이렇게 갖고 왔지만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바이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LP죠, LP.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곡이었죠. 칙투칙이 실려 있는 음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엘라 피츠제랄드와 이제 루이 암스트롱, 뭐 재즈의 거장들이죠. 이 두 분이 칙 투 칙을 불렀는데요. 이렇게 음반을 구해서 듣는 재즈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보다 재즈에서 밥보다 중요한 것을 이제 재즈로 본다면은 재즈 팬들은 이제 음반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음반을 어디 사러 갔을 때 뭐 밥도 거르고 음반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는 이제 밥보다 재즈 음반이 더 중요할 때가 되죠. 그래서 제 경험을 잠깐 얘기 드린다면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자주 못 나가지만 이제 간혹 음반을 사러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가야 되잖아요. 뭐 한 3, 4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때 음반을 이렇게 살 때 그 제한된 시간에 음반을 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음반 가게에 있을 때요.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음반점에 가서요. 점심 건너뛰고 밤 10시까지 음료수만 하나 먹고 이렇게 음반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밥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재즈 음반만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허기진 것도 있게 되고요. 예. 그렇게 또 재즈 음반으로 밥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 씨는 연주하실 때 꼭 식사를 연주자분들은 간혹 그 연주를 하실 때 일부러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에요. 그러신 건가요? 네. 보컬리스트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주자분들이 그런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밥보다 연주가 더 중요해서 그러신 건가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는 그냥 공복인 상태가 머리가 가장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맑은 느낌이 좋아서 주로 속을 비우고 공연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공연 끝나고 네. 그 비운 만큼 배로 이렇게 채우시게 되나요? 네, 그럴 때도 있죠. 있고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밥보다 음반, 뭐 아티스트들은 이제 연주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건너뛰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좀 기네요. 예. 위키의 재즈 스탠다드, 이제 밥보다 재즈가 이제 스탠다드 소개를 했으니까요. 재즈 스탠다드만 하더라도 1,300곡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재즈의 즉흥성 때문인지 같은 곡도 연주자마다 버전이 다르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이게 당연한 반응이십니다. 선곡하신 곡들은 많이 알려진 곡들인데요. 말하자면 좀 더 나은 과정, 그러니까 좀 더 그 재즈를 많이 듣는 과정으로 넘어가려면 그 외 스탠다드 곡들만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탠다드 곡 외에 다른 곡을 들어야 되는 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작곡가들의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는 것도 추천하셨는데 시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분은 그 밥보다 재즈를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재즈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애호가가 이렇게 질문을 길게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요, 그 재즈 스탠다드 곡이 그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책에는 24곡인데요. 24곡만 있겠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붙여서 240곡이 될 수도 있고요. 2개 붙이면 2,400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30년대, 40년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요, 50년대, 60년대 지난 곡도 재즈 연주자들이 반복해서 연주하면서 재즈 곡이 됐죠. 아마 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틀즈 곡을 좋아하시죠. 비틀즈 곡도 재즈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스타일의 재즈 스탠다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즈 연주자들이 자주 연주하면서 스탠다드화 되어 가지죠. 근데 이제 비틀즈는 60년대에 만들어진 팀이니까 다 60년대 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 40년대, 50년대를 본다면은 2,000곡, 3,000곡으로 범위가 많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곡들을 다양한 버전으로 듣는 것이 재즈의 아주 그 가이드 들어오는 과정에 좋은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스타일을 듣는다면은 밥보다 재즈에서 소개한 재즈 스탠다드가 아닌 창작곡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창작곡. 재즈 연주자들이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에서 연주되는 곡이
100%다 스탠다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재즈 연주자들이 만든 곡, 그래서 그런 곡을 창작곡, 자작곡. 근데 이제 재즈에서는 그런 곡을 스탠다드와 반대적인 의미로 오리지널 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직접 만든 곡을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요. 4, 50년대 만들어진 곡은 또 그게 이제 스탠다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시대적인 접근, 시대적긴 접근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명인들이 연주한 곡도 있고요. 오리지널 곡을 듣는 거하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활동하는 연주자의 곡을 듣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제이 씨의 음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유명한 연주자는 다 돌아가셨죠. 뭐 다 1920년대, 30년대에 태어나서 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20대, 30대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재즈 연주자들이 다 사후의 연주를 우리가 듣는 것들이죠. 기록으로 되어 있는 곡. 근데 재즈 음악은 언제나 살아있는 음악입니다. 지금 연주되고 산화돼서 없어지는 음악이죠. 그것을 녹음해서 듣는 건데요. 녹음해서 듣는 거는 재즈 거장들의 연주를 우리가 듣고, 그 다음 방법은 지금 동시대에 살아있는 뭐 해외 연주자들도 좋고, 우리 한국의 연주자들을 지금 활동하는 연주자, 뭐 재즈 우리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한국 재즈 역사의 1세대를 이루는 뭐 신관우 선생님, 이정식 씨,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연주를 우리가 챙겨 듣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대에서 30대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연주자들의 음악을 챙겨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주를 들으면은 그 연주자가 변해가는 과정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을 꼽는다면, 간혹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이 무인도 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때 가져가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근데 재즈 역사를 빛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제나 꼽는 음반이기도 하고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엘라 피츠제랄드입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여기 아까 이제 LP에서 또 보여드렸던 이 루이 암스트롱 친오빠는 아니고요. 이렇게 오누이처럼 이렇게 앉아 있죠. 이 엘라 피츠제랄드라는 보컬리스트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90년대에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지만 너무 많은 음반을 남겼고, 그리고 재즈 스탠다드를 제가 이제 중시하는데요. 재즈 스탠다드에 약간 교본 같은 음반을 낸 아티스트입니다. 재즈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재즈뿐 아니라 모든 문화들이 다 개인 히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재즈 애호가면은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재즈를 듣게 되시는데요. 제가 재즈를 듣게 된 이유는 갑자기 재즈를 듣지는 않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지금 재즈를 많이 듣지만 저라고 어린 시절부터 재즈를 좋아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디서 재즈를 듣게 되면은 이거 되게 이상한 음악이다. 이 어려운 음악을 누가 연주하고 이런 음악을 왜 들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팝 세대죠. 뭐 흔히 말하는 헐리우드 세대가 있던 것처럼 이제 그래미 세대가 있고, 그다음 빌보드 세대가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빌보드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학창 시절을,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음악을 많이 좋아했죠. 가요도 좋아했지만, 그래서 그런 팝 음악, 락 음악을 좋아하다가 이제 그런 음악을 쭉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른 음악을 관심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악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악기 연주를 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제 밴드를, 지금은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창 시절에 밴드를 하고, 뭐 중고등학교 때 기타를 치고, 대학을 가서도, 대학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학 가요제를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을 가서 가요제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서 이제 군악대를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군악대에서 30개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즈와 아주 가까워졌죠. 이제 학창시 대학교 때 그렇게 해서 락 음악을, 재즈를 접하게 되고, 군악대 가서 이제 관악기를 많이 하게 되죠. 아마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악대 음악이라는 게 다 행진 음악이잖아요. 행진 음악은 전자 파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렉트릭 기타를 메고 앰프를 들고 행진할 수 없잖아요. 행진 음악은 100% 다 어쿠스틱 악기고,
90%가 관악기죠. 관악기가 다 행진하면서 연주하게 된다. 그게 다 미국 뉴올란즈 재즈의 전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악기와 친하게 되고 재즈와 친하게 되고 스윙 재즈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즈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즈를 바로 들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음악, 팝 음악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좀 그 실증을 안 내고 조금 같은 자리에서 쭉 듣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인내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왜냐면 그 재즈라는 게 뭐 30초 듣고 1분 듣고 훅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하나 들으면 40분에서 1시간을 쭉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집안의 가풍 정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부친이 이제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언제나 집에 지금 기억에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아버님이 이제 LP를 들으면은 이제 LP는 뒤집잖아요. 그러면 한 40분 정도가 어떤 데는 한 음반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동냥해서 어릴 때 들었던 게 이제 나중에 재즈를 좀 집중해서 실증 안 내고 들었던 연습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즈를 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길어지면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또 질문을 재즈랑 다른 음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렇게 재즈와 다른 음악과의 큰 차이점. 이거 좀 어려운 제목이 답변이 재미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재즈와 다른 음악과의 큰 차이점은 그 재즈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관악기가 특징이라고 하지만 실은 관악기가 재즈에서만 연주되는 건 아니잖아요. 색스폰이 팝에서도 연주되고 트럼펫은 뭐 클래식에서도 연주됐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제 재즈의 특징은 이제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되겠죠. 그 연주 안에 연주자의 자의로 그렇죠. 악보가 있더라도 그 악보를 참고 삼아서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녹아져 있느냐 없느냐가 재즈의 다른 음악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연주로도 듣고 설명해 드렸던 스탠다드가 되겠죠. 물론 스탠다드를 팝에서도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요. 지금은 스탠다드가 주로 대부분 재즈에서만 연주된다. 그래서 다른 장르에서 잘 연주되지 않는 스탠다드를 연주하는 것도 재즈의 큰 차이점이고요. 뭐 연주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그 안에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 즉흥 연주 때문에 이제 재즈를 처음 들을 때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즉흥 연주란 말을 하는 순간 그 재즈를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즉흥 연주란 말이 제 앞에서 나오면은 일단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표정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즉흥 연주면은 악보에 없는 거를 마음대로 하는데 이걸 내가 들을 수 있는가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할 때 즉흥 연주를 막 하지 않습니다. 연주자들이. 그래서 재즈를 자유로운 연주라고 할 때 그럼 재즈 연주는 약속하지 않고 막 하는 건가? 연주자들이 오늘 만나서 얘기한 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즉석에서 연주하는 거죠. 막 연주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많은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 알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재즈 연주자들이 간혹 비유하는 게 언어입니다. 재즈 언어.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연주할 때 그냥 하잖아요. 그 연주를 다 대본하고 쓰지 않고 주제를 얘기하고 그 주제에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신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주자들이 재즈 언어를 다 익숙하게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프랑스, 미국 가서 연주를 공부하고 오는 게 그 언어를 익숙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어를 익숙하게 완숙하게 구사한 사람들이 연주자들을 만나서 연주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달변가가 되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즉흥 연주가 되는 거죠.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를 비유를 적당하게 들고 사례를 잘 갖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좋은 말하는 사람이죠. 좋은 얘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연주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재즈를 듣고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잡지를 만든 게 주업이지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즈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재즈를 많이 들었죠. 재즈를 많이 듣고 연주자분들과 얘기하면서 많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즉흥 연주를 조금 이해하실 때 재즈를 많이 들으면은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은 밥보다 재즈에 있는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주선율을 알고 있으면은 즉흥 연주를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 가시면 어떨까? 제가 지금 있는 곳 앞에 보시면 와우교 홍보 게시판이 있는데요. 오늘 당신과 함께 할 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 문구처럼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책도 추천해 드리지만요. 그 말고 하나를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재즈에 관련된 책을 하나 추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의 추천 책 하나랑 그 다음에 연주하신 아코디언 연주자 제이 씨 추천을 받겠는데요. 먼저 제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면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재즈 이덥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약간 목침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목침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약간 취침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한번 열게 되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재즈 책입니다. 남무성 작가가 만든 재즈 만화책입니다. 재즈 만화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요. 재즈 잡지를 만들고 재즈 영화를 하고 재즈 평론을 했었던 지금도 하고 있는 남무성 작가가 글도 쓰고 만화도 직접 그린 재즈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풀어낸 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총천연 칼라색이죠. 재즈 역사를 초기부터 해가지고요. 아티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캐리커처를 아주 이 감각은 제가 보더라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남작가가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소재를 그러니까 재즈에 있는 에피소드를 재미나게 각색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넘길 때 이 넬런스 몽크 나오죠. 몽크 아주 닮아 있고요. 마일스도 많이 나옵니다. 마일 데이비스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마침 나오네요. 펼쳤을 때. 마일 데이비스가 그 당시 흑인인데 이제 백인 길거리에서 린치당했을 때 이런 모습이죠. 이런 내용들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서적으로 자료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나중에 인덱스 차례를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심화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무성의 만화로 보는 재즈 역사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재즈 이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 제이 씨의 추천 도서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오늘 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하나 책을 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클래식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의 시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망명을 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귀화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첫 번째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강연의 주제가 음악의 시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고 그때 참석했던 모든 청자들의 극찬을 받고 그 강연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됩니다. 강연집이에요. 네, 강연집이에요. 한 번의 강연을 책으로 이렇게. 그래서 얇아요. 두껍지 않고 얇은 책인데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문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등등 많은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재즈를 연주하는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많은 상황들과 또 생각들, 이런 거에 많은 공감을 느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권해보고 싶은 책, 음악의 시작. 네. 저도 못 읽은 책이니까요. 추천해 주시니까 또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의선 책거리 옆에 이렇게 보시면 책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책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 책도 구매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경의선 책거리에서 9월에 저자가 있는 날 올드 재즈 북 콘서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좀 있으면 10월입니다. 가을하면 재즈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재즈를 들으면서 책을 읽기 딱 좋은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경의선 책거리에도 독서의 계절을 많이 맞이해서 많은 책문화 행사와 컨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가면서 재즈와 책과 재즈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찾아와서요, 책과 가을을 만끽하면 좋을 거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게 되네요. 다시 꼭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들도 독서의 계절을 맞아 경의선 책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자가 있는 날 마지막 곡을 이제 하나 청해 들을까 합니다. 밥보다 재즈에서 추천했던, 그리고 가을에 대표 추천하는 곡이죠. 아마 꼭 재즈뿐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 당내에서 이 곡이 연주되는 가을을 대표하는 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톤 리브스라는 우리는 이제 고엽이라는 이제 번역돼서 소개가 되는 곡인데요. 그 스탠다드가 주로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곡은 프랑스 곡입니다. 프랑스 그 발레 음악으로 처음에 만들어지고 영화에 사용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에 번안돼서 사용됐던 곡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의 대중음악 중에서 외국 곡이 번안돼서 히트곡 된 곡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곡도 그런 형태로 미국에 소개가 됐습니다. 1945년에 조셉 코스마가 만들고 프랑스에서 이브 몽땅이 부르고 소개되다가 1950년에 이 자니 머서라는 아주 뛰어난 작사가가 있습니다. 작곡도 하는데요. 이 자니 머서가 영어로 개사를 하면서 빈 크로스비가 부르면서 이제 큰 사랑을 받게 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곡을 오늘 저자가 있는 날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씨의 아코디언 연주인데, 아코디언 연주에 더 잘 어울리는 곡도 잘 어울리고요. 오늘 날씨하고도 잘 어울리고 계절하고도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김광현의 올드 재즈 북 콘서트 경의선 에서 와우교 밑에서 하는 행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